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북핵 빅딜의 윤곽입니다. 네, 이 북미 대화 논의 관련 보도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강연을 했는데 중요한 발언을 여러 가지를 해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침공하지도 않고 정권 붕괴를 시도하지도 않겠다고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전쟁을 끝낼 것이고 또 끝났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달에 평양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났을 때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해체하고 파기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 점을 다시 상기하는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네, 그 스티브 비건이 미국 쪽의 실무 협상 책임자잖아요. 그렇죠. 북미 대화가 지금 여러 경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미국 국무부하고 북한 외무성 협상 라인에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 강연에서 자신의 북측 실무협상 상대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이다라는 점을 공식 확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예. 아울러 국무부는 오늘 3일에 스티브 비건이 이제 방한을 해서 우리 측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고 그 다음에 김혁철 대사 등의 북측 인사들을 만나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세부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이렇게 일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티브 비건의 강연 내용을 종합하면 북한은 핵물질 폐기하고 미국은 체제 보장하고 이게 맞교환된다?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아울러서 스티브 비건은 북한이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을 경우에 핵물질 폐기 플러스 알파를 이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제 약속을 했다라는 부연 설명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애초에 이제 그 미국이 선제 조치로 요구했던 포괄적 핵신고의 경우에는 일정 시점 이후로 늦춰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어떤 그렇게 볼 수 있는 발언도 했고요. 그다음에 비핵화 과정이 마무리되기 전에 이 대량 파괴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전체 범위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예. 비핵화가 완성될 경우에 북한의 경제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입장도 언급을 했습니다. 즉 실행에 있어서는 이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열어놓은 것이고 대신 최종적으로 테이블에 올라간 이런 건들은 이제 그 빅딜이 되는 그림으로 그렇게 좀 취지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최종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의회에 보고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CIA하고 국가정보국의 이제 국장들을 이제 두고 트위터에다가 그들은 틀렸다. 학교에나 다시 다녀야 된다. 이렇게 쓰기도 해서 논란이 커졌었는데요. 예. 이제 하루 만에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좀 문제를 수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스티브 비건도 이에 대해서 정보기관이 현재 시점에서 정책 위반자들을 위한 뭐 여러 가지 전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완전한 그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티브 비건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 입장이 나왔나요? 오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북미 간 협상에서 이제 진척된 내용들을 언급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2월 말에 예정된 북미 협상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3일에 스티브 비건이 뭐 올 경우에 청와대 관계자와 만날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는 뭐 청와대까지 올까 싶다라면서 좀 부정적인 뉘앙스의 답을 했습니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하고 장소가 정해졌다고 예고됐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 장소 관련 경우에는 다음 주 초에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대부분이 그 장소가 어디인지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언론은 대부분 베트남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CNN의 경우에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 주장을 인용을 해서 베트남 다낭에서 회담 개최 논의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다음 주 초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5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새 국정연설에서 이 장소가 밝혀질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최소한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입니다. 국민연금 얘기죠. 오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가 한진그룹에 대해서 이제 주주권 행사 관련 결정을 내렸는데 이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예.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에 한정해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아울러 비경영 참여적 주주권 행사는 좀 더 최대한 행사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안 하고 한진칼만 한다? 그렇죠. 일단 이런 결정에 있어서는 언론의 경우에 이제 10% 룰이라는 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0% 룰이라는 것은 회사 지분을 10% 이상 가진 투자자가 경영 참여로 이제 그 목적을 바꿀 경우에 6개월 이내에 단기 매매 차익을 해당 회사에 반환하도록 한 규정인데요. 이거는 이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단기 차익을 얻고 결과적으로 일반 투자자에 피해를 주는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예. 지금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11.56% 갖고 있는데 한진칼 지분은 7.34%로 10% 이하의 수준에 갖고 있기 때문에 10% 룰에서 벗어나는 거는 한진칼 지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대한항공
대한항공에 대해서 단기 매매 차익을 반환하고 경영 참여하면 안 되나요? 이 대목에서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의 근본 목적은 기금의 수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 차익을 포기해서라도 이제 경영 참여를 결정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는 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인 것이죠. 아하. 이거는 기금 운용이 내부에서 이 주주권 행사가 기업 경영권과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인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예. 실제 내부에서는 6개월간 주식을 사고 팔지 않으면 이 매매 차익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10% 룰을 피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나왔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 10% 룰에 대한 예외 인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또 이 국민연금이 금융위에 요청도 했는데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한진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한진칼의 주주총회가 3월에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사가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게 될 경우에 이사직을 자동 해임하고 3년간 이걸 맡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정관 변경 안건을 제출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조양호 회장이 배임 뭐 이런 걸로 지금 기소돼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은 이사직을 이제 수행을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사를 해임, 선임하거나 사회이사 등을 추천해서 뭐 경영진을 직접적으로 좀 그 견제하는 것보다는 소극적인 수준의 어떤 조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그 정관 변경권은 이 제한하면 가결되나요?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특별 결의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발행 주식 3분의 1 출석이 필요하고 또 여기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그런 안건이거든요. 그런데 조양호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거의 30%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가결은 어렵다고 본다라는 게 언론의 분석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강하게 언급을 했는데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상징적 차원에 그치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안 하고 한진칼에 대해서는 제안해봤자 통과 안 될 걸 제안하고 그런 그림이 되고 있는 아무것도 거죠. 안 하는 거네요. 그 액션만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참. 뭐 그나저나 한진그룹 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불구속 기소됐죠? 오늘 검찰은 대한항공 여객기와 소속 직원을 동원해서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양벌 규정을 적용해서 대한항공 법인도 기소를 했고 밀수범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대한항공 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에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시사회기 세 번째 항목은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가압류 해제입니다. 쌍용차 그 복직 노동자 얘기죠. 그렇습니다. 오늘 법무부가 쌍용차 복직 노동자 26명에 대해서 국가가 설정한 임금 퇴직금 채권의 가압류를 해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그런데 이미 오늘 지급된 복직자 2명의 명절 상여금은 가압류가 된 이후에 이제 이 입장을 나갔다고 합니다. 하하. 그래서 복직 노동자들 입장에서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법무부의 구체적 입장이 뭐예요? 이게 이제 가압류 유지는 근로자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건데요. 애초에 경찰이 가압류한 임금 및 퇴직금 규모는 8억 9천만 원에 달했는데 2016년 항소심 이후에 일부가 해제돼서 39명에게 1천만 원씩 3억 9천만 원의 가압류가 걸려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복직에 대해서 임금 나오니까 그걸 가압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 복직 이후에 첫 월급 날인 지난달 25일까지 가압류 금액이 1천만 원에 미치지 못한 노동자 3명의 임금은 그대로 또 가압류되기 시작했다. 이게 문제였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김정욱 씨의 경우에는 뭐 91만 원이 가압류돼서 자기 손에 들어온 월급은 85만 원밖에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여금도 역시 압류돼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며칠 전에 관련 인터뷰하면서 제가 마무리에 뭐 경찰이 법무부에다가 그 해제를 요청했다는 것까지가 알려진 상황이라서 법무부가 이제 조치를 취하기를 지금 그런 절차를 밟고 있기를 바란다 이랬는데 그건 절차를 밟아서 결국 좋은 결정을 하긴 한 건데 그렇습니다. 왜 꼭 이렇게 일부 가압류를 한 다음에 이런 결정을 해야 하는지 참 안타깝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이 조치를 한다니까 그 상여금 가압류 이제 풀릴 것이다 이렇게들 보는 모양인데요. 네. 하지만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의 경우에는 경찰이 손배소송을 철회하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 대목과 관련해서는 경찰과 논의 과정에 지금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라면서 여러모로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